네,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중심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전면전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레바논에서의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부인하고 있는데요. 전문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.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헤즈볼라가 반격을 했습니다. 이제 모사드,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 본부를 겨냥한 건데 뭐 그때 삐삐 폭발 보복한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9월 18일 날 그 소위 골드 아폴로라고 하는 대만제 그 삐삐 그 페이저죠. 그다음에 아이컴이라고 하는 일본 무전기에다가 일본에서 나온 무전기에다가 폭탄을 심어서 테러를 감행했죠, 이스라엘 예. 입장에서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론 이제 그 골드 페이저 골드 아폴로의 그 대만제나 대만이나 아이콤에서는 자기네들의 물량에 관계 없다라고 밝혀서 이제 이스라엘이 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밝히지를 않아서 그리고 증거가 아직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카데르라고 하는 탄도 미사일을 헤즈볼라가 그 본부에 발사를 했죠. 그 텔아비브의 그 인근에 있는 모사드 본부에 발사를 했습니다. 이스라엘은 이제는 멈추지 않겠다. 지금 뭐 공격 양상도 전쟁의 세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단계에 진입했다는 얘기인가요? 근데 그거는 조금 저희가 그 수사는 조금 저희가 걸러서 드려야 됩니다. 왜냐하면 네타냐후도 얘기한 건데 우리가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지금 전쟁은 레바논에서 군사작전,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띄워놓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지 그 헤즈볼라의 괴멸이라든지 아니면 전면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지금 새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헤즈볼라와의 그 전투가 좀 더 본격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무슨 전면전,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후에 또 이렇게 가는 전면전이라고 보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금 봐야 됩니다. 예.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랑 하마스를 떼어놓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헤즈볼라가 물러나야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굴복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. 네, 지금의 이스라엘 공격이 이제 계속된다면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이스라엘이란 그 라타니 강이라고 하는 소위 그 레바논 남부의 그 라타니 강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위쪽으로 그 헤즈볼라를 뺄 때까지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야지 지금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북부에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공격이 계속 되니까. 그래서 그 지금 대피한 피난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또 그다음에 그 하마스에 대한 하마스 괴멸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헤즈볼라의 그 영향력을 조금 북쪽으로 밀어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군사 작전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있죠. 그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의 괴멸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도 헤즈볼라를 어느 정도 이렇게 군사 작전을 통해서 밀어내는 것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렇게 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그 충돌이 좀 격화되면 이게 또 어떤 전쟁에 나선에 휩싸여서 또 다른 큰 확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은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그 불확실성이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좀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. 만약에 전면전으로 들어간다. 그러면은 그 전면전의 시작은 어떤 게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?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헤즈볼라도 지금 그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에 쏘지 않았습니까? 물론 이제 한 발밖에 쏜 거는 아닌데 지금 이제 모사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에게 그 페이저와 그 무전기를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했다라고 밝혔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. 그 텔아비브에는 시내 자체는 40만밖에 살고 있지는 않는데 그 이제 그 위성 도시나 그 주변부까지 다 합치면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 정도 되는데 415만 명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그런 공격이 텔아비브에 대한 그 헤즈볼라의 공격이 심화가 되다가 민간인 피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피해가 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확전 양상으로 갈 전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 거죠. 만약에 진짜 그게 현실화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? 맞습니다. 왜냐하면 그 헤즈볼라가 그 텔아비브에 그 카다르 미사일을 쏜 것은 어떻게 보면 모사드에 대한 그 보복 공격도 되지만 경고성도 됩니다. 우리가 하마스와 같지 않다.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더 강력한 무기 수단이 있다. 하마스는 그 소위 말해서 그 탄도미사일은 없거든요. 근데 헤즈볼라는 뭐 그냥 미사일 전력만 따지면
하마스보다 7배에서 9배 더 많은 전력, 그 무기를 갖고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지금 이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봐라, 우리가 탄도미사일도 쏠 수 있고 쐈고,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 방어 체제로 이제 요격은 됐지만. 이제 만약에 진짜로 그 전면전으로 붙여서 미사일을 한꺼번에 3,000발, 몇천 발 이렇게 같이 날아오면 아무리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5중, 3중 뭐 미사일 체제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3중, 5중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. 그 미사일 체제가 아무리 굳건히 지킨다고 하더라도 한두 발만 뚫려도 그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예.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협도 보여준 것이죠. 그래서 좀 재밌는 상황은 예.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분들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, 뭐가 예. 그렇다 얘기하지만 이거를 전쟁이라는 얘기는 그 애써 피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거기에 좀 그들의 좀 속내가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. 기싸움하고 있는 거군요. 지금. 그런 면이 예. 크죠, 지금은. 미국과 프랑스가 21일 동안 휴전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 먹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? 근데 요거가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하는 것보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휴전할 가능성은 전 높다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.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왜 헤즈볼라를 지금 강력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모토는 군사 목표의 목표는 두 개였습니다. 예. 하마스의 괴멸, 인질 구출. 근데 하마스의 괴멸을 아직 하지도 못하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왜냐면 하마스의 괴멸을 하려면 그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연결을 어느 정도 끊어내야지 하마스를 괴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왜냐하면 하마스가 그 악사의 봄이라고 악사의 그 홍수라고 하는 그 예. 작년 10월 7일에 그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성공했던 이유도 그게 헤즈볼라가 지원하는 무기 체제, 정보가 없었으면 그런 그 공격을 성공하지 못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예. 이스라엘도 아는 겁니다. 하마스를 이제 정말 괴멸시키고 끝내기 위해서는 헤즈볼라와 어느 정도 이런 그 관계 뭐라 그럴까요? 정리를 해야 되고 그 헤즈볼라의 그 영향력을 끊어내야 되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군사 작전을 지금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 이제 이스라엘이 판단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 끊어졌다라고 하면 곧바로 휴전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.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휴전은 왜 불가능하냐면 예.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제 이 전쟁 이후에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. 이들을 없애고 그냥 가겠다라고 괴멸의 상대고.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. 거기가 더 협상은 어려운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협상은 지금 말씀드린 조건이 좀 맞아 들어간다면 언제든지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. 어쨌든 지금 판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이란이 적극적으로 참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서 당선될까 봐 지금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. 그런 요소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. 그거보다 더 큰 요소는 예. 지금 이란의 대통령이 페제스키안 그 개혁 진보파이기 때문에 예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페제스키안이 그 누구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. 근데 당선됐던 이유는 그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었던 겁니다. 어떤 소구력? 그 사람이 그 대선 캠페인 때 했던 거는 뭐였냐면 우리의 그 이란에 대한 가장 큰 안보는 경제 제재다. 예. 이스라엘과 미국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 제재가 우리의 안보를 다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 경제 제재를 우리가 내가 풀어내고 정상적인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그거를 기치로 내들고 대통령이 당선된 거거든요. 만약에 이 경우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같이 개입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다. 그렇게 되면 경제 제재를 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은 완강하게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 EU 거의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이런 여기 이쪽은 그래 그 JCPOA 이란 포괄적 핵합이 그 파기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일광적으로 한 거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그 미안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경제 제재 해제 그리고 특히 EU하고는 예.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같이 참전해서 확전이 된다면 EU 입장에서도 이란의 경제 제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. 그러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그 경제 제재 해제 그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러면
본인이 보수파 대통령도 아니고 그 개혁 진보파에서 할 수 있는 의제는 그거 하나인데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예. 지금의 개입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예.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유리하기 때문에 안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변수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변수가 더 이란의 그 개입을 조금 좀 하지 않는 그런 그렇게 작동하지 않나 지금. 뭐 그렇게 암살 봅니다. 위협도 지금 받았다고 하잖아요. 트럼프.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측에서.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이란이 이제 암살을 하려고 한다는 예. 말인데 지금 이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식적으로 헤즈볼라가 요번에 공격할 때 같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하지 예.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예. 트럼프의 암살은 그거보다 더 큰 도발이고 확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호사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거는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이란이 더 두려워하는 대통령이다라는 걸 해서 조금 더 그 내부 결집 아니면 그 표를 더 하기 위한 그 정치적 의도가 정치적인 있다. 레토릭이지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. 예. 어쨌든 끝으로 간략하게요. 미국의 말이 먹혀들 것인가?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뭐 미국의 일종의 좀 구세주처럼 보고 있는 거잖아요. 유일한 희망이죠. 그런데 예. 이제 문제는 대선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다라는 것. 예.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요번에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런 그 헤즈볼라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이 개입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파병을 조금 하겠다라지 예전처럼 뭐 예. 핵항모를 보내겠다 이런 걸 안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우려했던 점은 이렇게 만약에 미국이 지금 개입을 안 하려고 좀 확 억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잘못된 그 신호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좀 더 과격하게 공격을 하는 것도 그다음에 헤즈볼라도 미국이 지금 있지 않으니 우리가 좀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써서 공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오판을 할 수 있을까 봐 그렇게 예.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봐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뭐 고함까지 쳐도 말을 듣지 않는 네타냐후 총리이기 때문에 좀 뭐 희망을 크게 갖긴 힘들다. 뭐 이런 좀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